자, 그럼 제1차 브리징 페스티벌 2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외 활동 청년들의 도전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총 4분의 연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첫 번째 연사님은 이정근 세계식량계획본부 영양사업 담당관님입니다. 두 번째 연사님은 김병철 코이카 네팔사무소 글로벌 협력 의사님입니다. 세 번째 연사님은 김준호 KH 메디컬 팀장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연사님은 김재휘 유니세프 미얀마 사무소 교육 전문가님입니다. 첫 연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세계식량계획본부 영양사업 담당관님이 코로나19로 인해 영향받고 있는 전세계 영양실조 치료 및 예방사업 지원에 관련하여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WFP의 로마 본부에서 영양사업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WFP가 전세계 영양실조 치료 및 예방사업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지원하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일하고 있는 UN 세계 식량계획, 줄여서 WFP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FP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2번 목표인 기하종식을 목표로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UN 산하의 구호 개발 기구입니다. 또 WFP는 Saving Lives,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Changing Lives, 또 그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전 세계 약 16,000여 명들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WFP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난, 긴급구호, 그리고 재해 지역에서 최전방에 서서 식량의 조달, 운송, 그리고 분배를 총괄하고 지원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농촌개발, 소규모 농가 지원 및 치료사업 등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고 각 국가 및 지역사회의 식량체계 영양 강화에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위험 경감에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학교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업 역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WFP의 중점 사업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영양의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영양은 왜 중요할까요? 한국에서도 이미 건강과 영양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WFP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취약국가 및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이 영양과 영양실조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 현재 5세 이하의 아동들의 사망률에 있어서 약 절반 정도는 이 영양실조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말은 아이들의 생명과 삶이 영양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만성영양실조는 아이들의 정상적인 신체 성장과 인지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차후에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거나 국가와 사회에서 활동하는 데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 임신 및 수유기의 여성들, 청소년기의 여성들, 에이즈와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나 노인들 역시 이 영양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취약계층들입니다. 그래서 WFP는 다양한 영양사업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WFP의 긴급 구호 영양사업팀에 소속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양실조의 문제가 심각한 지역과 국가들의 영양실조 치료 및 예방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WFP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보건 및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기근의 대유행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6,500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빠질 것으로 WFP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식량 부족 및 기근의 심화, 특별히 또 경제적인 취약성과 소득의 감소,
이에 덧붙여서 공중보건체계에 가해지고 있는 심각한 부담과 위기는 최종적으로 영양실조 악화의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저희는 또 예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긴밀하게 현장의 상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본부에서는 직접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및 현장 사무소와 긴밀히 연계하여서 WFP의 영양실조 치료 예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협력과 또 물자의 지원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또 필요를 파악해서 이러한 필요들을 먼저는 함께 영양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기관들과 소통하여서 공조를 논의하고 있고, 또 공여국 정보, 민간 부문, 또 대중인식 개선 등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이러한 필요성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참여를 독려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WFP와 대한민국은 조금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WFP는 1964년부터 84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식량 원조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바로 이러한 WFP의 사업이 진행됐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제주도 순환도로도 사실은 WFP 식량 원조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WFP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1984년 수혜국으로서의 WFP 회원국의 위치는 졸업하게 되고요. 이후 약 30여 년 만에 대한민국은 WFP 내에서 약 11위에서 12위 정도에 이르르는 공여국가, 다시 말해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대응, 또 빛나는 시민의식과 의료체계에 많은 국가들이 찬사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크게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의 위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량과 영양의 위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발휘할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와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도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주신 이정근 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 질문을 통해서 접수되었던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은 세계식량교획본부의 대응 전략과 방안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 질문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WFP의 사업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일들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짧게 부연 설명해 드리면, 현재 저희 영양국 그리고 제가 속한 팀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부 데이터베이스, 자료, 정보 등을 활용해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양실조 사례가 증가하게 될지, 또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이를 어떻게 조달해서 또 가장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국가에 공급하고 사업을 대응해 나갈지 각 공여국 정부 그리고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공유하여 협력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영양 분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유엔기구들, 유니세프, WHO뿐만 아니라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든지 또 이프리와 같은 영양, 보건, 그리고 식량 분야의 연구기관들과도 협력하여서 함께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두 번째 연사님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김병철 코이카 네팔 사무소 글로벌 협력 의사님께서 네팔의 코로나19 상황과 코이카 네팔 사무소의 대응 현황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팔에서 코이카 글로벌 협력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티미시라는 곳이에요. 한국 네팔 친선병원이라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3년에서 6년까지 전문의를 따고 난 다음에 군의관 대신에 가는 그때 제도가 있었습니다. 국제협력의사라고요. 그 제도를 통해서 3년 동안 네팔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환자를 보고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같은 병원에서 일을 했었고요. 한국에서 펠로우를 마치고 10년 동안 개원의 생활을 하다가 다시 2017년에 나와서 벌써 지금 3년이 만 3년이 지났네요. 제가 이제 이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원래 전공이 대장학문외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장학문외과를 중심으로 환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팔은 아직 대장학문외과가 발달이 잘 안 돼 있어서요. 그레이트 서전,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수술하는 의사를 최고로 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세분화가 돼 있죠. 그래서 아직 여기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데요. 제가 와서 이제 대장학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도 오고 또 제가 전문 분야가 또 대장 내시경하고 항문 수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배우기 위해서 의사들도 와서 그분들에게 또 가르치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티미시에 있는 한국 네팔 친선병원은 2008년에 코이카에서 100% 재정을 지원을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30 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이제 지어졌고요. 그래서 한 5, 6년간 이제 그 커뮤니티 하스피탈, 시민 자치 병원으로 그렇게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팔 의료보험이 진행이 되면서 의료보험 지정 병원이 되면서 그 주위에 약 1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커버하는 지정 병원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티미시 시립병원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굉장히 지금 많은 환자가 몰려오고 있고요. 아주 중추적인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저희 티미시에 있는 한내 친선병원은 이제 그 티미시에 있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 환자들을 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격리 병상을 다 만들어서 지금 환자가 발생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입원시킬 그런 준비를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코이카는 여기에 개인 보호장과 위생 물품 등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지원을 해서 티미시에서 한내 친선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코로나19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팔의 코로나 상황은 사실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1월 말에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한에서 온 유학생이 있는데요. 한 달 반 정도는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3월 중순부터 이제 환자가 이제 점점점 발생을 해서 현재까지는 지금 오늘자로 이제 100명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실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후진국의 상황이 지금 비슷하지만 키트나 진단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팔 전역에 인구가 거의 한 3천만이 되는데요. 네팔 전역에 한 개 병원에서만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네팔 정부에서 네팔이 이제 7개 주로 나눠져 있는데 각 주마다 거점 병원을 이렇게 마련해서 그 거점 병원에서 현재까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000건 정도 넘게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데요. 그 중에서 지금 100명이 발견되어서 그렇게 확진자 수 비율은 많지는 않지만 인도하고 지금 3면이 마주 붙어 있는 국경 환경인데다가 국경이 이제 철조망 같은 것도 없어요. 쉽게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인도에 지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네팔도 좀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3월 초부터 이제 이 락다운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병원 근무를 잠시 이제 중단하고 한국 교민들 대응 그리고 또 대사관과 아프리카 사무소와 연계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에 대응하여서 이제 안내해드리고 돌봐드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쉬어보기는 처음인데요. 지금 몸은 바쁘진 않지만 열심히 전화 통화만 붙들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참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네팔과 같은 이 후진국에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이 이제 지금 먹고 살 길이 어렵기 때문에 락다운한 상태에서 결국은 이 락다운을 해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을 우리나라처럼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했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을 그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네팔 정부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제선이 지금 막혀 있어서 제가 한국에 가고 싶어도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비행기가 다시 이렇게 이착륙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마 저는 계속 네팔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해도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왜 안 오냐, 비행기 뜨면 바로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이제 네팔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네팔과 같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 모임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 중에 감기를 안 걸려보신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기 걸리면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오늘은 하루 집에서 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파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눕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지구의 상태가 그런 감기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심히 앓고 있는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괜찮아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죠. 감기에 걸린 몸이 전신이 다 아픈 것처럼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또 이 모임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딛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응원하고 또 조금의 도움을 나눠드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나아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 돕고 연대하여서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때 결국은 우리가 이전에 많은 어려움을 우리 인류가 극복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행복하고 또 함께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감 있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의 Q&A의 경우 네팔 현지 인터넷 사정으로 인해서 사전 등록 참가자분들이 주신 질문을 저희가 연사님께 송부드렸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녹화받아서 상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Q&A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현재 네팔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국제기구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팔과 같이 긴급 사태에 대해서 조정 역량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 UN 주도하에
지원 기관 간의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라고 해서 인터 에이전시 스탠딩 커미티라고 합니다. 이 커미티가 지금 4월부터 열려 있는 상태고요. 여러 국제 기구가 따로따로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커미티 하에서 네팔의 정책 수립과 그 다음에 그 정책 시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천만 불 가량의 예산이 책정이 되고 여러 국제 기구가 또 연합을 해서 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별도로 세계은행으로부터 현재 4월부터 2,900만 불 가량의 긴급 구호 자금이 네팔 정부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인터넷 연결 속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김병철 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연사님을 모셔볼 텐데요. 세 번째 연사님은 김준호 KH 메디컬 팀장님이십니다. 말라리아 진단키트 개발로 코이카 CTS 사업 참가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까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H 메디칼에 다니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행사에 연사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코이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거창한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거창한 것보다는 제가 그리고 저희 회사가 걸어나가고 있고 앞으로 걸어나갈 목표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 것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개도국에 대한 관심과 비전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창업한 지 약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남다른 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구성원 모두가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의 진단 제품을 소개하고 교육하고 판매했던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냈고요. 이런 경험들로 저희는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 상황들과 그 다음에 한계점들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을 토대로 전 세계 모두가 평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저희의 미션을 가지고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의 첫 번째 타겟은 모기였습니다. 왜 뜬금없는 모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가장 위험한 동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그것이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가 옮기는 질병은 매년 약 75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고요. 그 중에 말라리아는 매년 40만 명의 사망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만 명 중 90% 이상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 미션에 맞게 가장 첫 번째로 말라리아 진단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션이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개발 협력 사업인 CTS 프로그램 미션과 일치해서 매우 감사하게도 코이카의 지원을 받으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말라리아 진단 제품이 없느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확도와 민감도 면에서는 최근에 문제점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감도와 정확도가 높은 현재 사용되는 분자 진단 제품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나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들의 문제로 인프라가 열악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그러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도 저희 기술력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코로나 진단에 기여하고 싶었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키트를 증명받기 위해서 국제기구인 파인드에서 임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 100%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현재 해외 여러 곳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는 코로나19 키트는 긴급 상황인 지금 우선적으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갖추어진 실험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하고 분자 진단에 능숙한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사용이 한계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미션은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도상국 사람들까지도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한계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현재 WHO는 아프리카에서 바이러스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프리카에서만 1년에 최대 4,400만 명이 감염이 되고요. 그 중에서 최대 19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발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의 2차 유행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아프리카에 2차 유행까지 발생을 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를 제대로 억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잘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그리고 대량의 검사를 진행하고 그것을 추적 관리하여 전파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는 이러한 신속하고 대량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답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검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용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필수 요소들을 접목시켜서 아프리카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여 열악한 환경에서도 대량 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과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2차 유행에도 대처 가능한 대비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명의 무게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한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전염병에 대한 진단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고 코로나19 이외에도 많은 전염병을 고통받고 있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곳이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코이카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존 NGO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청자 Q&A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전 등록 참가자들께서 주신 질문 중에 기후변화에 따라 영구 동토층에 매장되어 있던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가 해동되며 전염병의 유행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KH 메디칼
혹은 의료업계에서는 이를 실감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영구 동토층에 매장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방출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 야생 생명들이 서식지를 옮겨가면서 발생시키는 감염병들, 그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감염병들이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에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전염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현장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현장 진단 시스템을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3부 주제인 기후변화와도 맞닿아 있는 질문과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새 마지막 연사님을 모셔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마지막 연사님은 김재휘 유니세프 미얀마 사무소 교육 전문가님이시고요.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 아동의 교육권 지키기, 미얀마 교육 분야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유니세프에서 교육 전문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재희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개발협력연구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그리고 가나 유엔 개발계획, 유니세프 탄자니아, 유니세프 미얀마까지 해외 국제개발 분야에서 약 5년 넘는 시간 동안 일을 해왔고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 아동의 교육권 지키기, 미얀마 교육 섹터의 도전,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은 공중보건의 문제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염병이 저희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공중보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공공, 서비스 조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문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세프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 세계 188개국 15억 명, 전 세계 학생 인구의 8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동과 청소년들이 교육권을 위협받고 있고요. 기존의 교육권에서 배제되었던 저소득층 아동, 장애 아동, 난민 아동, 그리고 소외계층이 더 극심한 첨예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5월 10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178명이 발생이 되었고요. 사망자는 6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국가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특히 공중보건 시스템, 교육 시스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봉쇄를 시작해서 뭐 이동 제한 조치, 금종령 락다운이죠. 그리고 통금 조치까지 미얀마 정부에서는 조금 세게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섹터에서는 이제 개학이 연기될 것이다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후로 해서 교육 섹터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유니세프에서는 미얀마가 이제 6월부터 학기가 시작하니까 그 개학이 연기될 거라는 가정 하에 교육부 프로그램이나 모든 프로젝트를 조정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약 2천만 불 정도의 재원 조달을 저희가 그랜트 에이전트로 프로포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긴급고 특히 서비스 딜리버리 같은 쪽에서 대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 서비스 관련 정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그리고 ICT 기술을 통해서 리얼타임 서비스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코로나19가 조금은 안정이 되었을 때 개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하게 개학을 할 수 있게 방역이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식수 위생 인프라, 그리고 학교 급식 준비 등등등등 현재 학교가 코로나 격리 시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큰 전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얀마 교육 섹터에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 슬라이드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느꼈냐, 이 7분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가에 대한 요약본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전례 없는 새로운 전염병의 시대이고 그것이 우리의 도전 과제이구나. 이것이 new normal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there's no going back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도전 과제이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의 교훈이 내일의 정답에 걸음을 준다. 한국 같은 경우도 메르스 방역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 대응의 성공 사례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에볼라 전염병 당시에도 서아프리카 교육 섹터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문서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를 읽으면서 과거의 경험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 evidence based decision making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실제로 일선에서 느낀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 해도 모든 나라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답안은 없다. No one size fits for all. 국제개발 협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른 나라나 다른 상황에서 어떤 성공한 모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 나라에 가져와서 그대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각 나라의 개발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한 나라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어떤 경제, 사회, 문화적 특징에 따라서 contextualize 된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고요. 네 번째로는 혁신적 기술이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을 위한 길을 내주기도 한다. 기술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미얀마에서는 이제 인터넷 보급률이 조금 낮다 보니까 한 박스에다가 미니 컴퓨터, 라스베리 파이 미니 컴퓨터랑 와이파이 라우터를 넣고 그거를 통해서 인트라넷을 구축하면 그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 인트라넷을 통해서 교육 서비스를 송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능해진 프로젝트죠. 그래서 그런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존의 전문성이나 지식 그리고 스킬셋, 개인 역량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바꿔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기후변화도 그렇고 이런 전염병 같은 것도 그렇고 사회경제 발전도 아주 빠르게 이루어질 것인데 거기서 개인이라는 프로페셔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코어 역량을 어떤 상황에도 좀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빨리빨리 배워서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거를 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제가 사전 등록 때 받았던 질문에 조금 있다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던 깜짝 손님이 계신데요. 바로 코이카 이미경 이사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이카에 묻는다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식량계획본부 이정금 담당관님께서 코이카 이미경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으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요. 현재 이렇게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코이카는 재난 대응 및 국제 협력 분야에 있어서 향후 어떠한 활동 계획이나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또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눈 식량 및 영양 위기에 있어서도 코이카가 혹시 어떤 지원이나 협력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 담당관님 말씀처럼 취약국이나 최빈국들의 생계 위협, 식량 위기가 심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 위기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수시장 침체와 글로벌 가치 사슬 붕괴라는 경제 위기도 몰고 왔습니다.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우리도 개인은 고용 위기를, 기업은 매출 급감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이
감염 위기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두렵다며 생존 시위를 한다는 뉴스를 여러분도 접했을 것입니다. 코이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협력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촉발된 식량 위기, 교육 접근성 위기 등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위기에 대해서는 식량 등을 인도적 지원하는 한편 다가올 식량 부족을 대비하는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는 농산물 생산 감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 취약계층에게 우기에 집중 재배할 종자 키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니세프 미얀마 사무소 안녕하세요. 유니세프 미얀마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위입니다. 코이카 이사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비대면, 언택트 인더스트리가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코이카 중장기적인 국제개발 협력 전략에 있어서 이런 비대면 서비스나 언택트 기술을 어떤 식으로 통합하거나 혹은 사용을 해서 전략을 짜게 될 것인지 코이카의 입장이나 전략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준비 그런 과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K-방역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막강한 IT 기술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IT 기술을 활용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었고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도 트렌드로서 상당 부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이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도상국들도 감염병 대응과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 학습권 보장을 위한 비대면 솔루션 제공, 디지털 헬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루안다 ICT 혁신센터 건립을 코이카가 지원해서 ICT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UNDP와 함께 유스 커넥트를 추진하면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도국의 청년들도 뉴노멀이 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가 상당 부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도국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사전 등록자들의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이카 봉사단원이 철수하는 등 변화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현장에서의 사업 진행 방식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대면으로 만나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많은 국내외 NGO의 앞으로의 프로젝트 수행 방법은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코이카 봉사단원은 철수가 아니라 일시귀국을 하는 상황이고 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돌입하면 재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코이카는 e-발런티어링을 도입해서 온라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 민제이 대학, 바탐방 대학에서 윤시라 단원 등 7명이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었는데요. 일시귀국 이후에도 캄보디아 학생들과 교육 공백이 없도록 서울에서 화상 강의도 진행하고 교육 영상을 공동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국내 NGO의 프로젝트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루안다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청년을 고용하는 소셜 벤처 키자미 테이블 사례를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인 직원들이 모두 귀국해서
걱정이 컸다고 하는데 이후로는 현지 직원들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율성과 사기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두 사례를 보면서 저는 그동안 우리들이 파트너의 오너십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실천하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 자문해 보았습니다. 코이카의 현장화 강화 전략도 분권화가 아닌 현지화로 전환하고 개도국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들이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실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파트너국, 봉사단,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 내부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코이카의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청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